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게 좀 까마득합니다. 2016년도 한 10월 3주 차에 JTBC에서 이제 이른바 그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으로 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2년 3개월 만에 26.7%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월별로 해서 쭉 선을 그어 보면은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한 10%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4,300만 정도가 유권자니까 한 430만 정도가 2년 3개월이 지난 사이에 다시 붙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만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27.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원인은 국민들이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실제로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들 자체가 부정적으로 많이 이어져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 야당이라든지 언론들의 공세가 많이 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가장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일시적인 효과인데 최근에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고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3명이 영남 지역이라든지 요소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사실 이제 언론의 노출이 상당히 이전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는 아니지만 전당대회를 매개로 해서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요인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반사이익과 컨벤션 효과다. 네. 그래도 컨벤션 효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선 주자급들이 다 출동하기 때문에 윤 실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뭐 이것은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많은 다른 또 조사에서는 10% 중후반대 나오는 조사 결과도 아직은 이제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좀 높게 나오는 현상. 그다음에 사람 면접원이 이제 묻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좀 국한되고 있는 현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내가 탄핵과 관련되었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표출하는 것이 좀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현상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차원. 그래서 이제 보수층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사람 면접원에게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은 형성되면 좀 더 확산 속도가 빠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까지 아직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이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사실 더딘 그런 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38.7%, 지난 조사보다 1.1% 떨어졌고요. 한국당은 26.7%, 지난 조사보다 2.4% 올라갔는데 리얼미터에서 조사했고 조사 기간이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한창 언론에선 손혜원 의원 논란을 가지고 세게 맞습니다. 때렸을 때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1.1%가 아니고 더 빠져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 2주 전에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목요일 날에 일간 집계가 51.7%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 48%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주 초중반까지는 47% 선에 이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주간 집계로 봐도 한 47.7%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정당 지지율도 좀 비슷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로 얘기를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보면 기본적으로 한 3, 4%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손해원 논란이 있은 후에. 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2주 전에 민주당 지지율 역시 2주 전에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변동폭하고 그 민주당의 변동폭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크고 민주당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대통령 3, 4%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찾아봐야겠지만 그보다 조금 적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1에서 한 2포인트 정도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예,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당 지지율 자체는 이제 변화가 빠른 시간 안에 크게 나타나기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 지지한다는 표현 정말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이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고 또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에 정당 지지율 조사는 상당히 그것은 미세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제 있다는 특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쨌든 손해원 논란으로 분명히 영향은 줬다. 좋지만 이제 손해원 논란이 이제 이미 이제 갔어요. 예, 지금 같다는 게 뭡니까? 예, 좀 약간 이제 이슈에서 빠졌다 이제. 예, 이제 전국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규정하는 것이 손해원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이 규정하는 건 손해원이 아니거든요. 다시는 30분 단식입니다. 지금 전국을 규정하는 것은. 그런데 손해원 논란은 어쨌든 뭐 몇 % 빠졌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평화당보다 더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목포가 전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목포 지역만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좀 보시면은 지난주 주간 집계가 2주 전에 비해서 민주당은 51%에서 54%로 올랐거든요. 3% 포인트가 올랐고 희한하게 평화당 같은 경우는 10%에서 7% 포인트 동일한 비율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3% 포인트 정도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이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탈당을 이제 지지난주에 선언을 하고 또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인가요? 목포 기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지층이 좀 목포 전남 지역 쪽에서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여러 보도라든지 SNS의 어떤 댓글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봐도 이전보다는 목포 지역 내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손혜원 논란으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네네. 세부적으로 전남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일지 단정적으로 호남에서 이제 올랐다 이 사안으로 그렇죠. 이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 이제 뭐 사안이 발생한 핵심 지역인 목포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 사안이 중앙만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측면이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한 이제 사안인데요. 뭐 개발이냐 보존이냐, 뭐 또는 이제 지역 활성화냐, 어쨌든 뭐 투기냐 여러 가지 이제 대립되는 구조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사안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를 모으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하는 측면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이슈인데요. 그런 특성 때문에 어쨌든 호남에서 꼭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제 인식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뭐 대폭 올랐다 이렇게까지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오르는 게 두 가지 반사 이익과 컨벤션 효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주자급들이 총출동하니까. 그러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네.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면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가느냐? 지금이 그 20% 후반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 후반 또는 중반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선에서 과연 30% 선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은 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윙 계층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결집을 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앞에 3자가 붙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 거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 같은 스윙 계층 같은 경우는 정치 공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서로 간에 그 시기에서는 정치 혐오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응답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여야의 대립 프레임 자체가 정치 공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정치 공세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바로 세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개혁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에 3자가 붙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7% 리얼미터 조사로 나왔다. 그럼 뭐 30% 조사 결과 나오는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이제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권의 중반대로 가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30% 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의 효과 여부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되느냐 여부에 이제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개파간의 논쟁이 다시 불거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은 과거와 단절을 명확히 했냐 안 했냐의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전의 어떤 논란으로 다시 후퇴하거나 돌아가게 된다면 그 지지율 상승은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과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더 불러일으킨다 하면은 떨어져 나갔던 이탈했던 지지층들 다시 좀 흡수하거나 또는 중도층에서의 관심도 회복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당으로서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느냐 여부는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당대표 누가 되느냐 여부가 뭐 매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20%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0%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 중후반을 중도층에서 유지를 해줘야지 30% 선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층이 핵심인데 그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면은 어떤 일정 수준 지지를 올리는 것이 아마 추가적으로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야당이 그런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거제 상황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지율 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까지 가느냐 여부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기간에 이제 지금 야당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방금 이제 권 실장님께서 중도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기존의 보수층이 내가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35% 많을 때는 40%도 갔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도다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존 보수 성향층이 매우 다양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탄핵을 거치면서 또는 현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기존의 보수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매우 이제 다양성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지금의 기존의 이제 보수 정당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을 이제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위협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 안보를 매개로 한 어떤 상품성으로서 이제 대중에게 어필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더 이상 이제 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측면에서의 노선 변경 을 하지 않으면 또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내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던 기존 보수층들 중도로 가 있는 층들의 관심을
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선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예.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아까 두 분 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확장성 스윙층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가 직접 통진당 해산시켰다 이런 발언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뭐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스윙층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 부탁 치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눈앞에 둔 거는 바로 당권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정치를 하자 이거군요. 예, 그 자유한국당 전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이 이제 우선이거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정도 그런 어떤 영향력 보수층에 대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어떤 영향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보수 선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 룰을 보게 되면 70%의 이제 대의원 당원들 그래 이제 투표 참여가 있고 30%의 이제 일반인 여론조사가 있는데 일반인 여론조사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서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자이다라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보수 성향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서 뭐 핵 개발이 필요하다, 또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 주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보수층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방금 이야기 윤희용 센터장 얘기한 것처럼.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70%예요. 네. 그런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합치면은 책임당원 33만 명 중 반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경상도 표를 잡는 사람이 이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은 영남 분들 아니시죠? 그런 거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있더라고요.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냐 국민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자당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당원 투표나 대부분의 자유한국당의 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34%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8%, 홍준표 전 대표는 13%. 둘을 합쳐봤자 34대 31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흐름들 다른 조사라든지 흐름을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지지층이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1월 달에 물론 이제 내일 발표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발표되는 거 보면 조금 더 많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황교안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뭐 매우 이제 조용한 선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공세를 보수층 내에서 사실 검증대에 올라온 적이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뭐 이제 장관이 되거나 총리 될 때는 어쨌든 정부 측이 정권에서 또는 이제 여당에서 당시 여당에서 방어를 해줬던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공세에 이제 취약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보수층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계속 외부적으로 공세에서는 지난 이제 탄핵에 책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공세에 사실은 마땅하게 내놓을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지
답변할 기회를 사실은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질문을 받으면 계속 이제 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아마 적극적인 우리가 이슈 파이팅의 선거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이 대세론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자구도가 되면 어쨌든 본인이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약한 사람들의 표가 분산되는 것이지 지지가 강한 사람의 표가 분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월등히 이제 유리한 국면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그렇게 선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원들이 한 3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한국당 지지자들과 당원의 여론 흐름이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대1 양자 구도를 사실 만들면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는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죠 황교안 전 총리의 우세한 흐름들이 일단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설입니다. 근데 명절 밥상머리에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올라가냐. 이것도 정치권에서 관심거리일 텐데. 지난번 명절 지난 이후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는 상승하지 않았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일 경제가 화두가 된다면은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경제로 인한 떨어지는 거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정부 여당이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그리고 보수 야당과 이제 그 언론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다 할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도 한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손해원 논란으로 해서 좀 꺾이긴 했지만 지지난주까지는 상승세를 계속 좀 타고 있었거든요. 한 2, 3주 동안.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경제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경제로 인해서 설이 중간에 경제 부분들이 설 밥상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단순히 빠지지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도 이제 많이 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여러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통해서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민심들이 조금씩 좋아질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작년 후반기부터 소비가 계속적으로 진작되고 있다는 통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때문에 설 밥상에 이제 그것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뭐 명절이 사실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장터 효과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과거에 그래서 세대도 나누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문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장터 효과라고 하는데 명절이 이제 그런 정치적 장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 표현도 저도 제가 사실 많이 옛날에 써긴 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사실 명절 기간이 여론의 확장 기간이 아니라 여론의 수축 기간 같아요. 뭐 이미 이제 정보가 다 확산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가서 뭐 정치적인 이슈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치 이슈를 이제 가족이 같이 논의하는 것도 흐름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절이 어쨌든 변곡점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 모아지고 있는 어떤 선거 시즌, 대선 등 그런 시기가 아니면은 최근의 명절은 뭐 조용한 명절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고향에 잘 많이 안 내려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려가세요? 예, 이 작가님.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는 분들. 네. 저도 갑니다. 예, 부모님 뵈러 가야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최근에 20대, 특히 20대 남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성적 우대 정책,
이거에 우리는 반발한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20대 남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도 하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정말 젠더 이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의 생각들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당한 비난을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 남성의 지금 생각은 단순히 그들이 경제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배경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젠더 갈등에 있어서 남성들이 청년층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의식들 또는 박탈감, 소외감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인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도 현재 이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되고 있는 어떤 여성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노동 정책까지도 어떤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최근 20대 남성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이제 젠더 이슈로만 분석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입체적이거나 종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선거 이전에도 여성들의 20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 흐름들이 사실은 있던 것이고 아무래도 저는 20대에서 남녀 비슷해졌다 하더라도 남성들이 최근 경제 상황이나 취업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젠더 이슈가 좀 얹혀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은 숫자다 코너는 여기까지만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